예, 조금 서두는 듯한 진행을 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패널 토론이 끝나고요. 종합 토론을 준비하면서 질문지를 수거하고 또 그 질문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패널 토론 후에 또 한 10여 분간의 휴식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휴식 시간은 10분만 드렸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순서에 따라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패널이 각각 30분씩 당신들의 삶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전에 이 심포지움을 시작하는 인사말에서 교리 교육 분야의 저명한 학자와 현장에서 청소년과 호흡하는 전문가가 함께하는 자리다라고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지금부터 모실 두 분의 패널은 그야말로 청소년 사목의 현장에서 청소년을 호흡하는 그런 아주 교회의 보물 같은 두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널은 광주대교구 정경륜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십니다. 정 신부님께서는 청소년 사목국 차장을 6년 반 동안 하였으며 대학원에서 청소년학을 전공한 그런 분이십니다. 밴드를 조직하여 아주 활성화하는 그런 노래하는 신부님이시고요. 유튜브 또 각종 SNS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과 충실하게 호흡하는 그런 멋진 신부님이십니다. 교구 차원에서 바라는 청소년 교리교육, 새로운 시대 한계와 적응이라는 제목으로 나눔을 하겠습니다. 정경륜 신부님을 소개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원래 제가 이런 데 되게 익숙한데 너무 떨리네요. 네, 저는 지금 광주대교구에서 지내고 있는 정경윤 대건 안드레아 신부고요. 지금 현재 어, 코로나와 함께 팔자에 없는 젊은 신부가 안식년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어제 비행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사실 한편으로는 이 2년간 뭐 했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이렇게 용 쓰고 살았다라고 어떻게 보면 항변하는 글을 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위기의식을 여러분과 공유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스웨덴의 되게 유명한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후 환경에 대한 운동을 하는 그 친구는 금요일에 학교를 안 가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우리나라도 이미 청소년 기후 행동 그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친구들 중에 몇몇 친구들은 학교를 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가올 세상이 망가지는 걸 뻔히 보면서 어떻게 지금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위기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그 환경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사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처음에 썼다가 지웠던 글은 그거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들어왔던 말입니다. 지금도 듣고 있는 말이고, 음, 우리는 좋은 시절 살았는데, 너는 어떻게 살래? 우리 교회가 뻔히 유럽 교회처럼 변해갈 텐데, 과연 너는 어떻게 살래? 라고 하는 정말 그 책임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눈에 보인다면 지금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 움직이지 않고 '뭐 되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현장에서 안고 살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16 년부터 등장한 제4 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새로운 변화된 시기에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수많은 사실 이야기들이 있었고 신부님, 수녀님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좋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 이야기는 '언제 그런 시대가 오겠느냐.' 예. 2020 원더키드에서는 다 차가 날아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차는 땅바닥에 붙어 있죠.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교회가 그만큼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선포가 되면서 사실 사회 환경이 급속도로 변했습니다. 어 원격 수업은 무슨 KT나 SKT 광고에 나왔던 게 원격 수업인 줄 알았습니다. 섬에 있는 친구들을 무슨 카메라로 찍어서 수업을 한다는 게. 근데 그게 이제는 너무나 일상이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생들까지 학교를 가지 않아도 수업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교회는 유튜브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대교구 신자인데도 서울평화방송 신부님이 미사하는 걸 보고 있거나 아니면 그 광주평화방송에서 하고 있는 우리 교구청 신부님, 내가 얼굴도 모르는 그 신부님의 얼굴을 보면서 미사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나마 잘 된 게 그 정도일 겁니다. 2020년에 발표된 새로운 교리교육 지침이 이 변화된 시대까지 좀 담을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저는 교구차원의 교리교육의 현 상황과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구 차원의 교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행사도 저희가 하긴 합니다. 무슨 학생회장단 연수라든지 뭐 피정이라든지 캠프든지 이런 것도 물론 하긴 하지만 그것은 저희 교구에 있는 모든 청소년 중에 대략 한 적게는 1%에서 많으면 5%를 위한 그냥 하나의 이벤트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불은 지필 수 있겠지만 그 불이 언제까지 갈지 확신을 하지 못하는 정말 말 그대로 이벤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보조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각 본당에서 그 청소년들을 전체 청소년을 맡을 교리 교사들을 양성하는 일이 또 저희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하는 것은 그 교리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리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2016년에 교구청 청소년 사목국에 이렇게 부국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사실은 주로 그 말씀드린 첫 번째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예. 아이들을 만나서 일하는 걸 더 많이 하다가 2020년부터 중고등부 교리 교육을 추가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제 대학원에서 배우기로는 사실 무슨 뭐 비형식 교육이라든지 경험 학습이라든지 사실 오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저는 그 교리 교육 지침을 새로 나온 걸 보진 못했지만 사실 그 안에 나오는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뭐 동반자적 촉진자 뭐 이런 개념이라든지 뭐 경험 학습에 나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근데 인제 그런 것들을 교리 교육에 접목해 보고 싶은 사실 그런 욕심도 있어서 아유 네 열심히 해 보겠다고 했지만 인제 제가 막상 딱 맡을 때는 이미 먼저 짜여진 교리 교환을 인제 저는 인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2020 년은 광주대교구는 5.18 40 주년을 준비하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교리 교환들이 쏟아졌습니다. 저의 욕심과는 달리 제가 하는 건 뭐냐면 검수하는 게 인제 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환집이 잘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에 저는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리 교환팀 선생님들이 교리교사들한테 잘 알아먹게 전달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연수가 취소되고 이 모든 준비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교구에서 하는 교리교육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광주대교구만의 일인가? 저는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교구에서 하고 있는 교리교육이라고 하는 게 교환집을 마련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그냥 그거에 끝나는 것인가? 그걸로 교구의 책무가 끝나는가? 그 이상의 교구는 책임이 없는가? 그것을 구현을 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줄어들면 그것은 본당의 책임인가? 한번 저도 사실 반성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수업이, 학교 수업이 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1, 2년 사이에 이 비대면 교육과 회의가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사목국은 실제로 저는 2020년 6월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환집이 만들어졌지만 전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사를 제외한 모든 모임이 금지되면서 아이들이 교리실에 앉아 있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모인다? 이것은 그 자체로 불법적인 그리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저는 교리교육의 개념에서 한번 원인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제자 바티칸 고기의 교부들은 교리교육이 곧 교리문답을 암기하기 위한 교리서가 아니라 활기차고 살아있는 신앙을 길러주는 교리교육적 가르침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었습니다. 사실 정확한 표현은 바꾸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리교육에 관한 일반 지침서 역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단순히 지식과 교의의 암기와 인식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신앙 안에서의 기쁨, 삶의 의미 발견, 활동적 삶으로서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교리교육은 무엇인가? 이게 저의 그냥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교리교육을 미사 전후에 30분이나 1시간, 이 시간적 개념, 교리실이라고 하는 그 장소, 교환을 전달하는 강의,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리 교육의 어떤 틀이 아닌가. 어, 사실 그러면 제2차 바티칸 공의 이전하고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리 교육은 사람들이 전생에 걸쳐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분과 친교와 친밀을 나누도록 인도하는 데 있다. 97년 교리교육 총지칙 80항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곧 교리 시간과 교리실을 넘어서서 청소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고 거행하고 살고 관상하도록 돕는 다양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사목국은 교리 교환을 만들고 시간에 맞춰 강의하는 그 강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청소년을 저진적으로 복음화하도록 청소년과 함께 동반할 수 있는 그 촉진자,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적응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리 교육. 이게 수요자 중심 교리 교육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좋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소비자 중심의 교리 교육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품이 팔릴만 해야 그런 매력이 있어야 이걸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왜 듣지 않는가? 그것은 살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실 표현입니다.
뭐 그렇죠. 사실은 20년 만에 1997년에 이 책이 나온 것도 아마 시대가 바뀌었고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일 것이고, 이게 2020년에 다시 나오는 것도 시대가 바뀌었고 그것을 소비해야 되는 그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취향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마케팅 어 여기 이 경영학 이쪽에서 표현하는 그 수요자 중심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에게 익숙한 디지털 비대면 환경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사실 가장 보수적인 형태는 학교입니다. 학교라는 그 건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보수적인 그 표현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 학교가 그 건물을 포기하고 나선 겁니다. 온라인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SNS라고 하는 공간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는 2020년 2학기부터 광주대교구 14개 지구 중에 10개 지구의 교리교사들과 비대면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줌이 뭔지도 모르고 첫 30분 동안 들어와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안 들려요."만 100번 외치는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네. 계속 전화하고 했는데 결국에 그걸 해결한 건 누구였냐면 초등학교 5학년짜리 그 아들이 해결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훨씬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학교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제 그런 식인 거죠. 근데 그때 반응이 뭐였냐면 코로나 이후로 같은 지구 선생님들을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너무 반갑다. 다 생존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구나. 야 너 그만 안 두고 있구나." 이거죠. 끝났을 때는 시작은 어렵지만 막상 해 보니까 할 만하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1년 1월 중1, 중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 연수를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익숙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21년 1학기 교환 연수부터 교사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는 뭐 식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운전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도 계시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려웠지만 그전에 그래도 한번 해 봤다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수월하게 또 들어오고 내가 이 기기를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우월감을 느끼셨습니다. 예, 그분들이 다 또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021년 2학기 연수는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비대면 교사 모임도 저희는 16차례, 2시간씩 16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저희가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학자들은 이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끝이겠는가? 분명히 팬데믹은 더 올 거고 아마 이 주기가 더 짧아질 것이다. 그렇다 하면 그때는 또 지금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이 시대에는 분명히 이 상황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든지 지금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환경 비대면 교육이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뭐 줌으로 얼굴을 보지 못하더라도 카톡이든 뭐든 간에 요즘 다시 싸이월드가 살아나고 있다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리 교육이라고 하는 게 멈추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되는 청소년 교육의 방법론입니다. 뭐 교과서, 칠판, 날리는 분필가루, 빡빡한 어떤 수업, 정적이 이르는 교실. 이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 겪었던 교육 환경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2020년에 어떤 본당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미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 전혀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누가
칠판에 이 분필로 쓰고 분필 지우개 털고 이런 학교가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교과서 중심으로 그냥 강의식 수업을 하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미 학생들 그리고 교리교사들뿐만이 아니고 일반 일선 학교의 교리교사들도 새로운 교수법들을 지금 계속해서 익히고 그것을 활용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뭐 퍼실리테이션 아니면 뭐 PBL 뭐 이런 방식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했지만 체험을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시도가 교회 안에서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자꾸 어떤 게임으로 교리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게임으로 10계명을 열심히 배우고 나서 그것이 끝나고 나서 그 친구에게 물어보는 건 뭐냐면 "그래, 그래서 4계명이 뭐지?" 그것을 외웠냐고 자꾸 확인을 하는 우리는 교육을 하지만 사실은 요즘 교육 내용이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암기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가 뭘 배웠느냐?"를 묻거든요. 아 그걸 통해서 '내가 참 소중하다는 걸 알았다.' 10계명을 통해서 '정말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 그것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즘 교육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입니다. 그 과연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212장에 많은 양의 교리 교육, 교리 내용을 전수하겠다는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무엇보다 먼저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교 생활을 뒷받침하는 그 위대한 체험을 되살리고 뿌리내리게 해 줍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2020년 저희도 그래서 지금 이 변화된 시기에 그래 어차피 못하게 된 거 잘 됐다. 새로운 방법론을 고민해 보자라고 했을 때 이미 인천교구는 가톨릭 성취포상제를 하고 있었고 수원교구 내에서 몇몇 성당은 PBL을 지금 활용해서 시범을 하고 있는 본당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교구에서는 대화 중심 교육을 지향하면서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그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구도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해서 대화 중심 교육을 시도해 보고자 했습니다. 약 1년여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 또 전문 연수를 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또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퍼실리테이션을 하면서 선생님들께 요구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교리 안 해도 된다. 다만 아이들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십시오였습니다. 누군가를 교회에서 너희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너희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 카카오톡을 제발 무슨 좋은 말씀 퍼나르고 공지사항 만드는 그 어떤 그런 걸로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그걸 통해서 정말 "중간고사 잘 봤니?" 라고 선생님들이 물으면 진짜 중간고사 잘 봤는지 관심이 있는지 내가 우선 진짜 그 아이가 걱정이 돼서 묻는지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들어 주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어 지금 현재 상황은 물론 저도 본당을 교구를 떠나 있는 지 몇 개월이 되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래도 수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저희 교구는 붙잡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하는 청소년입니다. 우리나라가 육성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모습이 사실은 청소년 백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어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물론 이제 올해까지입니다. 내년에 새로 또 7차가 나올 겁니다.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하는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혁신의 4대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고 올해까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대표적인 개념 중에 하나인 청소년 사회 참여는 현대 청소년 정책의 정말 대표적인 개념인데요. 청소년이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바탕은 청소년 역시 인권을 바탕으로 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사회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 한 명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철학에서 출발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게끔 이 교회는, 이 사회는 벌써 그 아이들을 그렇게 길러 나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넌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교회에 딱 오는 순간 어떤 대접을 받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리 교사에게 우리가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긴 채 교회 내에 피동적인 수혜자, 방관자로 그 아이들이 머물기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가. 왜 청소년들이 교회를 재미없다고 할까요? 교회에 머문 것을 왜 답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에서 강조하는 시노달리타스, 시노달리타스에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청소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청소년이 어디에 서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청소년은 평신도입니다. 네. 평신도 교령에 나오는 그 평신도가 청소년이라고 하는 생각을 과연 우리는 해 보았느냐라는 겁니다. 예. 그 청소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속 세계 안에서 그들이 그 복음화의 주역이라고 하는 생각을 과연 우리가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에 제가 처음으로 청소년 사목국에 와 가지고 파나마 세계 청년 대회를 갔었는데요. 교황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 청년들은 다 사진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만한 카메라를 들고 어떻게 하면 잘 나올지 다 포즈를 취하고 있을 때 그 한편 카페에서 프랑스 청소년들이 찬미받으소서를 읽고 나눔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책을 청년들이 읽을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저도 그 책을 이 친구들이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의 수신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젊은이와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 책을 젊은이가 읽는가? 그 책을 가지고 청소년들과 함께 읽으라고 제가 교구청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수많은 신부님들이 무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안타깝죠. 네, 마지막입니다. 결론적으로 교구 차원의 교리 교육은 본당에서 실시하는 이 교리 교육의 방향을 잡아주는 조타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리 교육에는 그저 믿을 교리의 전달만이 아니라 전례, 윤리, 기도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동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리 교육의 목표는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이 정보의 전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화, 이 삶의 변화, 정말 이 친구가 복음화되는 것, 그 모든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 둘을 교구 차원의 교리 교육에서는 계속해서 주지해야 되는 게 사실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교리 교환을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변화되는 시대의 이 변화, 청소년 정책, 교육 방법론의 흐름을 읽고 각 권당에서 청소년 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리 교사나 사제들에게 새로운 교육 방법론을 제안해야 한다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 교리 교사들이 새로운 교리 교육 지침을 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경윤 시무님 감사드립니다. 앞선 그 발제자들이 이론적이고 또 학문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그런 측면들을 건드리면서 발제를 해주셨다면, 정경윤 시무님께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또 당신의 소박한 체험들을 담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준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두 번째 패널을 모시겠습니다. 여러 발제자들이 나왔는데요. 다 그 성직자들, 신부